세월호 침몰 원인과 사고 직후 구조 과정을 밝힐 핵심 단서인 CCTV 녹화 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희경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서 26억 원 상당의 재개발 구역 내 상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대변인은 노모를 모시고 살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투기라고 일제히 비판해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존재를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알렸다는 박영선 후보자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황 대표가 모를 리 없었다고 압박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 유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직원이 모바일 메신저로 부동산 업체에게 도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근 감사보고서 논란을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승인안과 이사 선임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포근한 가운데 중서부 지방에서 미세먼지가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주말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증거 자료인 CCTV 녹화 장치가 수거 과정에서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의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이 참사 2달 뒤 선내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영상 녹화 장치와 검찰이 확보한 장치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군이 수거 당시 촬영한 영상 속 장치에는 오른쪽 손잡이에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었는데 검찰이 확보한 장치에는 고무 패킹이 붙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쇠 구멍도 수거 당시에는 잠금 상태로 발견됐다고 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장치는 잠금 해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CCTV 녹화 장치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 유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내 CCTV 녹화 장치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 제기. 현장에서 발표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숨기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수사가 필요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숨겨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만 합니다. 특히 그간 설명할 수 없었던 세월호의 급변침과 침몰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어떠한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침몰이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견지해왔던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든 관계기관이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강한 조처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국정원, 기무사, 해군, 해수부, 해경 등 관련 기관 부처와 관련자들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은 오직 국민만이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호소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처럼 세월호 CCTV 증거 자료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발표에 대해 해군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군은 특조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구조 현장에 입회한 관계관들이 확인한 가운데 즉시 해경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조위가 지적한 CCTV 녹화 장치도 같은 절차대로 즉시 해경에 인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거액을 대출까지 받아 재개발 지역 상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투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집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재개발이 확정된 서울 흑성 뉴타운 9구역입니다. 이르면 5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철거 이주 작업이 진행된 뒤 오는 2023년쯤 아파트 1,5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흑석동 일대 재개발 구역 가운데 가장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꼽힙니다. 위치가 너무 좋은 자리이긴 해요. 왜냐면 흑석동 메인 자리잖아요. 여기가 평지잖아요. 왜냐면 약간 하루아리식으로 되어 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구역의 2층짜리 상가 주택을 지난해 7월 25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상가 구입을 위해 부인 명의로 10억 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하던 때입니다. 부일산 전까지는 뭐 일산에서도 오고 파주에서도 오고 아줌마도 여기 계속 와서 돈 얼마 더 줄 테니까 사달라는 문의가 엄청 많았어요. 투기 논란이 커지자 김 대변인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대변인은 결혼 후 줄곧 전세를 살았다면서 홀로 있는 팔순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라도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나가면 달리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 완료 뒤 아파트와 함께 받게 될 상가 임대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우는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사당은 김 대변인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일제히 비판했고 일부에선 김 대변인의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경제가 나빠서 애를 쓰고 있고 정부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은 돈을 전부 다 처분해서 이 건물 하나에 몰빵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에 사활을 걸어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으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상가 매입 논란은 김 대변인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모두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한국당 의원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10명, 민주평화당 5명, 무소속 2명 순이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번 주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직후가 되는데 북미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한미 양국과 주변국의 조율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극비리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번 주말엔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명 한 달여 만에 첫 방미입니다. 김 차장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측근인 찰스 쿠퍼만 부보좌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의회 인사들을 두루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돌파할 방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첫 회동으로 대북 대응 전략과 북미 협상 재개 방안을 긴밀히 논의합니다. 각기 러시아와 중국을 다녀온 이도원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머리를 맞댑니다. 이들 국가들의 방문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해보고 공유를 하고 그 두 국가들하고 어떻게 건설적으로 같이 이 대화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한미는 이번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회동에서 대북 제재와 남북 경협에 대한 입장도 조율하는 한편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중러 연대를 다지려는 북한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접촉한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어떤 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재활용 수거장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울산항에서는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활용 수거장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 5분쯤. 신고를 받고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저녁 서울 미아동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3층에 사는 82살 김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사이 창고에 쌓여있던 재활용품에서 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울산항에서는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벙커 CU가 바다로 흘러넘쳤습니다. 사고 선박은 파나마 국적 4만 5천 톤급 화물선입니다. 신고를 받고 해경은 화학방재함과 경비함정 8척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이어 오일 펜스를 200m 길이로 설치하고 흡착포를 이용해 긴급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해경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 범위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중곡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 차량 29대와 대원 100여 명이 출동해 4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29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 출근길은 공기가 깨끗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처럼 마음 놓고 숨 쉬는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북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대부분 해소됐는데요. 다만 그만큼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5.6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이 낮아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13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전국의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충북과 전북 지역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남과 제주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또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폭로와 관련해 박 후보자에게 동영상을 건넨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로부터 해당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경찰이 정치권에 동영상을 넘겼다는 건데 누가 어떤 이유로 동영상을 줬는지도 이번 재수사의 주요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2013년 3월 초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로부터 받은 건 CD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3월 초에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난사판, 눈으로 볼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CD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 그리고 사진을 입수를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린 날짜가 2013년 3월 13일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증명을 위해 낡은 수첩도 공개했습니다. 박영선하고 저는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낄낄낄거리면서 오늘 얘기했더니 황교안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3월 13일은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지 이틀 뒤이자 김학의 전 차관이 내정 발표된 날입니다. 당시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경찰은 이후 닷새 뒤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박지원, 박영선 두 의원은
경찰 내사 최소 닷새 전, 길게는 2주 전에 이미 동영상 CD를 본 겁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청와대 검증 때는 내사조차 없다고 잡아떼던 경찰이 김학의 자료를 통째로 야당에 넘겨 정치 공작을 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동영상 입수를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야당 의원한테는 동영상을 이게 지금 건넨 그런 상태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의 수사 묵살에 경찰이 궁여지책으로 정치권에 은밀히 제보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해당 동영상의 원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보험용으로 야당에 건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박지원 의원이 입수한 동영상은 원본을 찍은 복사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동영상 입수 날짜에 차이가 나는 건 본인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언제 영상을 입수했고 누가 왜 정치권에 넘겼는지는 어쩌면 김학의 사건을 풀 수 있는 첫 단추가 될지도 모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에 은폐 축소 의혹이 있다며 황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국민에게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가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검찰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황 대표에게 김학의 관련 CD 동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진술했다가 말을 바꿨다면서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 씨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승리, 최종훈 등 연예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 3건의 불법 촬영물을 더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기존 8건에서 3건이 추가돼 정 씨가 모두 11번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에서 16년 사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 결정에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지만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 3대 가운데 1대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초기화 상태여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가수 승리에 대해선 불법 촬영물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한 차례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사진을 올린 것만 인정할 뿐 직접 찍은 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승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 씨의 몰카 유포 행위를 말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도 불법 촬영물을 2건이 아닌 3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애경산업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간구했지만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무렵 소비자가 구매한 애경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입니다. SK케미칼에서 만든 원료 CMIT, MIT를 이용해 하청업체인 필러물산이 만들어 애경산업에 납품한 제품입니다. 영국 임상시험 대행 연구기관인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며 인체에 해가 없고 안전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조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CMIT, MIT 성분에 대해
독성 실험을 의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종의 허위 광고였던 겁니다. 피해자 측은 소비자들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만 믿고 제품을 샀다며 SK케미칼과 애경이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허위 광고를 해선 안 된다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판매, 유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친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애경 측은 판매 유통업체여서 제품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SK케미칼과 계약할 당시 제조업자가 제품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과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필러물산 전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안 전 대표까지 구속될 경우 그동안 처벌을 받지 않아온 애경산업의 책임도 상당 부분 소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해 10월 YTN이 단독 보도한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내부에서 자료가 새어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전 현직 직원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비밀 누설과 업무방해 혐의로 전 LH 직원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군 자문위원으로 LH에 채용된 이 씨는 지난해 3월 지인 소개로 만난 부동산업자에게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H 측은 문건을 유출한 군 자문위원 이모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게 자료를 넘긴 차장급 직원은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며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H 측은 지난해 YTN의 도면 유출 보도 직후 후보지 관련 정보관리 지침 개정에 들어갔다며 SNS와 이메일 등을 통한 자료 전달 시 검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이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근 회계법인의 감사 과정에서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하면서 그룹의 어려움을 초래한 게 단초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아시아나항공. 올해는 회계감사 논란까지 이어지며 악재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으로 재무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한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한때 정지됐습니다. 나흘 뒤 감사 보고서가 적정으로 변경되고 거래가 재개됐지만 이 여파로 국내 신용평가사 2곳이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면서 시장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결국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룹 회장직은 물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등 2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박삼구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그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사퇴를 결정한 데에는 하루 전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조양호 회장의 대표직 박탈 소식이 전해진 뒤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금융시장 조기 신뢰 회복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고 그 이후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를 운영하고 곧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할 예정입니다. 20년 가까이 국내 양대 항공사의 총수이자 마수였던 조 회장과 박 회장이 하루 사이에 동반 퇴진하면서 앞으로 두 회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조양호 회장과 박삼구 회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너 리스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감사 의견 한정으로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가 닷새 만에 적정 의견을 받아낸 아시아나항공.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위기는 창립 60주년을 맞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우건설 인수로 6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쏟아부은 데 이어 2008년에는 대한통운까지 사들인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고 형제사의 불화로 금호 석유화학마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기간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은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28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부채 비율은 무려 650%까지 뛰었습니다. 거듭된 오판이 미친 악영향으로 결국 경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셈입니다. 주주의 심판으로 대한항공 회장직을 박탈당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퇴직금이 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해 조 회장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자 한진그룹 관련 종목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도록 행동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주주들이 그 관계를 파악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경영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영자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주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너 경영이라는 특수성 아래 기본을 잊은 것은 아닌지 항공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냉철히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5일부터 국제선의 모든 노선에서 땅콩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을 경유해 마닐라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에 사는 10대 소년이 땅콩 냄새만 맡아도 발진 등의 증상이 일어나는 알레르기가 있다며 주변 승객들의 땅콩 서비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들에게 간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요청을 거부했고 그 소년은 결국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이 소년의 가족들은 보상을 요구했고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항공은 환불 조치를 완료하고 땅콩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는 최근 들어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2년 전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구출한 단체이기도 한데요. 조만간 베일을 벗을지 그 실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김정남 피살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아들 김한솔은 24일 만에 유튜브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Hi,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당시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고 밝힌 건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활동을 알리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으는 등 철저하게 정체를 숨겨왔습니다. 간간히 일부 북한 주민을 구출했다는 글만 올리던 단체는 올해 첫 글로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고 올린 뒤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탑골공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이후 천리마 민방위라는 이름 대신 자유조선을 내건 단체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벽에 낙서를 하거나 조국에서 찍은 영상이라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떼어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 침입 사실과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연계돼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외신에 공개된 이름으로 미뤄 한국계가 주축이 되어 서방 국가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관심이 집중되자 자유조선은 자신들이 탈북민 조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과는 연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여러 대북 사업을 추진했지만 활동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양국 간의 외교적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의 이 같은 반응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최근 러시아를 다녀간 것이 확인되면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외교 담당 보좌관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오래전에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 논의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4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증거를 무더기로 부동의하면서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이어가고 있고 직권남용 범행을 부인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후배 판사를 시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서 후배 판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큰 소리로 나무라면서 임종원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기사화 여부도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KT가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과 군경, 공무원 출신 인사들에게 고액 자무료를 주면서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KT 전국민주동지회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황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활동법안 등 주요 법안을 논의하고 국정원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서훈 국정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CCTV 녹화 영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동향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지역 2곳에서 치러지는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에게 막말을 퍼부은 이현주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소집해 이현주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후 4시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2회째를 맞는 서울 모터쇼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2019 서울 모터쇼에는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벤츠와 혼다 등 국내 완성차 업체 25곳에서 신차 30여 종을 비롯해 모두 150여 대의 차량이 전시됩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늦은 밤 사람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고장난 안개 등을 당사로 이 뺑소니범을 찾아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4시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입니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남성을 검은색 SUV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29살 정모 씨. 사고 직후 잠깐 멈춰서는 듯 하더니 곧바로 질주합니다. 피해자는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 정 씨는 정지 신호를 받고도 이곳에서 사람을 친 뒤 속도를 높여 달아났습니다. 정 씨는 성북구에 있는 집까지 난폭 운전을 하며 11km가 넘는 거리를 8분 만에 달렸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CCTV를 확보했지만 어두운 새벽에 찍힌 탓에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에서 차량 안개 등이 고장난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예상 도주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분석을 해서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서 번호를 특정하게 되었고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건 맞지만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정 씨가 충돌 직후 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람과 부딪힌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병원 응급실과 시장에서 술에 취해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지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병원 응급실 직원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실랑이를 합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와 이번엔 직원의 얼굴을 향해 쓰레기가 든 비닐봉투를 던집니다. 틈만 나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장본인은 66살 김모 씨입니다. 저희 야간 당직자 업무과 직원이 데리고 나왔더니 거기서 음식물 던지고 행패 부리고 밤마다. 김 씨는 당장 진료를 받게 해달라며 수액거치대로 간호사의 책상을 내리치고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거나 병원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고시원 부근 전통시장에서 수시로 술과 음식을 내놓으라며 상인을 위협한 겁니다. 집과 재료들이 있는데 술잔을 끓이고 손님 계신데 뒤에 앉아서 술 먹은 사람이 욕하고 하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김 씨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김 씨는 이곳 시장에 찾아와 시도 때도 없이 행패를 부렸지만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섣불리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난동을 부린 것만 모두 20차례. 대부분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설득 끝에 상인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결국 김 씨는 덜미를 잡혔습니다. 시민분들의 어떤 그 협조라든지 협력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을 좀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더 적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인구 쇼크가 당장 올해부터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6년 뒤인 2025년에는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기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저출산입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5년마다 발표하는 미래 인구 추계치를 2년 앞당겨 발표했고 극심한 저출산과 높은 기대 수명은 노인 인구의 급증과 유소년 인구의 급감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기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7년 5,136만 명이던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해 2044년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67년엔 3,929만 명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을 가정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 명에서 2067년에는 지금의 3분의 2 미만 수준으로 감소한 21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6년 뒤인 오는 2025년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령 인구 구성비가 20%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는 672만 명에서 2067년엔 318만 명까지 급감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때까지 해왔던 대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재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에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낮은 수준이었지만 2065년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갖가지 정책을 펼쳐오곤 있지만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취업난과 주거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심리적 요인까지 결부돼 있어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4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성 1명이 낳는 아이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은 취업난과 주거난, 육아와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집값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지금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사회 초년생 입장으로서 과연 제가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기존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이유입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여성의 삶을 억압하지 않는, 그리고 2040 세대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결혼을 선택하고.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가운데 출산과 복지, 보육 등의 사업은 효율성을 높여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부처별 사업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정책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저출산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 정책 기조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정책 사업들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는 청년 취업난입니다. 취업과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첫 고리가 막히면서 좀처럼 출산율 제고라는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6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결혼한 여성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세입니다. 새롭게 혼인시장에 진입한 8, 90년대 출생 젊은 층의 경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출산을 기피하는 가치관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저출산 극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요즘 공공장소에는 대부분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일이 잦은 곳이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가 현장24에서 고발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힘겹게 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가 청소용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건물, 아예 장애인 화장실 문을 잠가놨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어느 빌딩이든 있긴 있는데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제 말은. 뭐 사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어느 때는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청소도구함으로 변경된 곳도 있고 각종 쓰레기를 모아둔 곳도 있습니다. 문을 잠가놓은 방법도 다양합니다. 누군가 사용하는 것처럼 불을 켜놓거나 계세요.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둔 곳도 있습니다. 잠긴 문에 고장 수리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은 화장실도 발견했습니다. 대변기가 고장나 사용이 금지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직접 내려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한결같이 일반인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변기 위에 온물이 막 묻어 있고 무슨 뭐 라면 같은 거 먹은 것 같아 막 쏟고 막 그런 경우 있죠. 휴지를 막 함부로 막 툴툴 말아가지고 집에 쳐놓고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지. 그거 막 다 칭찬한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서 다 토해놔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저희가 가려운 거죠. 최근까지 세종시청에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를 관리 감독할 부서가 입주한 상가의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니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그 상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은 돼 있으나 부과 기준이 사실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종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높이겠다며
저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도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SBS 노사가 윤석민 회장의 합의 파기와 인사 개입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이사회가 열린 목동 사옥에서 의장 선임 과정에 태영 윤석민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 시작 전 SBS 사측이 사장실이 있는 20층으로 통하는 길을 봉쇄하면서 조합원들이 1층과 20층으로 분산되고 노사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옛 전남도청 건물은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끝까지 저항한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원래의 모습을 상당 부분 잃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1980년 당시 모습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조성되면서 옛 전남도청 일부 건물은 사라지거나 훼손됐습니다. 반발한 시민이 장기 농성까지 벌이자 대통령까지 나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복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시작된 지 반년, 1980년 5.18 모습대로 전남도청을 되살리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주 출입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그대로 두되 철골만 남은 3층과 4층은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5.18 당시 없었던 시설물은 철거 대상입니다. 시신 수습 장소였던 방문자 센터와 경찰국 뒷면에 있는 LED 철골 구조물 모두 뜯어냅니다.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있던 본관 1층과 수습 대책위원회가 있던 2층 부지사실에 만든 엘리베이터, 화장실도 철거합니다. 최후 항쟁지로서 한국 민주주의 성지로 인식되는 장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복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시아를 향한 문화의 창을 기치로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상생도 잊지 않았습니다. 옛 전남도청은 오는 2022년에는 원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만약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누가 이길까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가 동률로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만약 오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가 승리할까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라는 대답이 똑같이 43%로 나왔습니다. 9%는 제3당 후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 NBC 방송과 서베이 몽키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질문을 바꿔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자 34%가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최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9%였고 17%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달렸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난 24일 특검 수사 보고서가 공개된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호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셈입니다. 같은 날 나온 퀴니피악 대학의 조사 결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3%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3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생각해보겠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결과 공개 후 첫 유세지로 미시간주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주지사를 내준 격전지 유세를 계기로 대권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난민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상선을 납치해서 강제로 몰타항까지 가도록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호단체들은 박해를 피해서 리비아를 탈출한 난민들이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방어적인 선택을 한 거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몰타항에 정박한 터키 선적의 유조선 에리블루 1호입니다. 이 배는 지난 26일 밤 리비아 인근 바다에서 아프리카 난민 108명을 구조했습니다. 젖먹이를 포함해 어린이 12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리비아 트리폴리로 가는 걸 알게 된 난민들이 선원들을 협박해 뱃머리를 유럽 쪽으로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리비아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유조선은 무장한 몰타 군인들이 탑승해 난민들을 감시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몰타 수도 발레타항에 입항했습니다. 도착 직후 난민 가운데 5명은 선상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구호단체들은 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어적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반대해온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난민들의 해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탈리아 입항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이 리비아로 돌아갈 경우 고문과 학대 등 반인권 범죄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과테말라 서부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대형 화물차가 그대로 돌진해서 1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위에는 이 지역의 한 지도자급 인사가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숨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이어서 인명피해가 매우 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의 한 식당 부근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소말리아 경찰은 현지 시간 28일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로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며 사망자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손님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은 숨통이 좀 트이는 듯 하죠.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과 밤 한때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충북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강원 영서와 그 밖의 서쪽 지역 일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서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내륙에도 최고 3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엔 아침부터 전국이 맑겠습니다. 눈비와 함께 날씨는 쌀쌀해집니다. 내일 낮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0도에 머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모레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까지 중부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아서 쌀쌀합니다. 서울 기온이 5.6도, 대구 7.4도, 부산 11.1도, 전주 5.7도인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단 약간 내려가지만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춘천 15도, 안동과 전주 17도, 대구와 울산, 포항과 여수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